키스 뷰티 그룹이 개최한 제3회 공경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유엔 총회 개막으로 인해 맨해튼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이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미국인들은 코로나19 무료 검사 키트를 이달 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전철역 총격 사건과 관련 NYPD가 바디캠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개최한 제3회 공경의 날 행사가 10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20일 롱아일랜드 크레스트할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는 풍성한 만찬과 최고급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이 제공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명 가수 남진과 김용임이 특별 공연을 선보여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키스그룹은 이날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이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용진 키스그룹 대표는 이날 하루만큼은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이 3개월 전부터 정성껏 준비를 하였사오니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음식도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우리 또 가수분들의 노래도 즐기시면서 흔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행사는 과거와는 달리 선착순이 아닌 추천 방식을 통해 참석자를 선정해 처음 참석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와서 처음으로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됐다며 장 대표와 키스그룹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이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이 미국에 와서 애롭게 사는데 이렇게 키스 큰 회사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이렇게 좋은 공연도 보여주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후세들도 우리 사장님을 본받아서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참 오늘 아주 즐겁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지낼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키스 뷰티 그룹의 임직원 약 10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차량 안내, 접수, 행사 운영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스 뷰티 그룹은 앞으로도 공경의 날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및 한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 키스 뷰티 그룹의 제3회 공경의 날을 통해 그동안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주신 한인 어르신들께 작게나마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한인 지역과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키스 뷰티 그룹이 되겠습니다. 키스그룹은 내년에도 공경의 날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의 한인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키스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집결하는 유엔 총회가 개막하면서 맨해튼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유엔은 내일부터 30일까지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며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뉴욕을 방문합니다.
올해 유엔 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대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뉴욕을 방문, 오는 27일 기조연설을 하며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마지막 날인 30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등 두 가지 전쟁과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 등 3대 분쟁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총회 첫날인 24일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5일 본회의 연설을 하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이에 맞대응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또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비스 팔레스타인 수반이 동시에 연설을 하는 26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 본회의 외에도 맨해튼 곳곳에서 미래 정상회의와 해수면 상승, 핵 군축, 항생제 내성 문제 등을 다루는 회의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시는 유엔 총회 본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몰리는 만큼 맨해튼 곳곳의 교통을 통제하며 이 기간 중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무료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키트는 각 가정당 최대 4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 검사가 최근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며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모이는 연휴 이전에 주문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DA는 지난달 변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개발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6개월 이하의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을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전 감염 혹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작년 가을 접종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YPD가 지난주 발생한 브루클린 전철역 총격 사건 당시 바디캠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은 전철역에서 요금 개찰구를 뛰어넘으려는 용의자 데렐 마이클을 뒤쫓아갔습니다. 경찰관은 테이저를 쏘기 전 용의자에게 반복적으로 손에 든 칼을 내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테이저는 작동하지 않았고 용의자는 경찰관을 향해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총을 격발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인해 용의자, 경찰관, 2명의 시민, 총 4사람이 다쳤습니다. 49세 남성 그레고리 델페체는 머리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고 NYPD 경찰관도 겨드랑이에 총상을 입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26세 여성은 찰가상이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병원 침대에서 줌을 통해 재판에 참여했고 위협적 무기 소지 및 형사폭행 등에 대한 모든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한편 NYPD는 총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페체의 가족은 실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델페체 가족 변호사는 피할 수 있었던 불필요한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경찰의 대처에 대해 정당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무단횡단 티켓 발부 대상이 대부분 유색인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PD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연도 6개월 동안 NYPD는 786개의 무단횡단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 중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51%, 26%인 반면 백인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무단횡단 벌금은 $250에 달합니다. 티켓 발부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입니다. 현재 9월 기준 무단횡단 관련 티켓 발행 수는 벌써 작년 전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이 티켓을 가장 많이 발부한 동네는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퀸즈 이스트 엘머스트, 잭슨 하이츠와 자메이카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맨해튼 어퍼 이스트와 웨스트 사이드, 파이낸셜 디스트릭,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등과 같은 소위 잘 사는 동네는 티켓 발부 수가 적었습니다. 베넷 절심한 페이스 대학 법대 교수는 무단횡단 티켓 발부는 다른 형태의 불심 검문의 재등장이다. 소수인종을 겨냥한 차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무단횡단 합법화를 지지하는 의원 중 하나인 티파니 카반 뉴욕시 의원은 경찰들이 무단횡단을 다른 범죄와 연관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차별적 법 집행은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인종그룹도 대상이 된다며 이것은 불심 검문의 이전 단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입국 급증과 주거비 상승으로 올해 미국 홈리스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전역의 노숙자 취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리스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65만 3천 명을 넘어서 다시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을 제외한 전국 250여 개 홈리스 보호단체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가량 홈리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약 7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홈리스가 대폭 늘어난 것은 남부 국경지대를 통해 미립국 난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텍사스 주정부는 이들을 버스에 태워 다른 도시로 이주시킴으로써 난민 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들 난민은 임시 수용소에서 기거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을 구해서 나가게 됨으로써 결국 렌트비 상승 등을 초래 기존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기면서 홈리스가 폭증했다는 겁니다. 즉 남부 국경을 통한 미립국자 급증, 미립국자의 전국 확산, 렌트비 상승, 홈리스 증가 등 미립국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 회계연도가 일주일 뒤인 오늘 30일 만료되는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수뇌부가 땜질식 임시예산안을 합의, 가까스로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소속인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 등 양당 지도부가 어제 연방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맞게 일단 3개월만 연장하는 임시예산 편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자신들이 장악한 하원에서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해 무산되면서 위기가 고조됐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지만 아직 1년짜리 차기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아 셧다운 위기가 고조됐으나 그나마 3개월짜리 땜질식 임시예산안이라도 마련, 고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민주양당이 3개월 땜질 예산에 합의한 것은 만약 셧다운이 일어나면 일단 집권당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많지만 자칫 공화당의 절반의 책임을 묻는다면 대선 전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공화당은 당초 임시 예산안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투표시 시민권 제시 등 투표 요건 강화 법안 통과를 철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저렴한 주택 공급, 바가지 가격에 대한 대응 등 기회경제라는 이름의 경제 공약을 밝혔지만 경합주 승리를 위해선 총체적인 경제 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5일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를 방문, 철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세에서 이 같은 경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며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지원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공약에 단순히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인들이 부를 쌓는 것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 국민이 부자 되는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후보 도전 때 수백만 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교사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해리스 캠프 측은 저렴한 주택 공급과 경제 성장 등 기회경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약보다 기존 공약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업계의 해리스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는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 간 인품과 인성의 대결이며 추가로 공약을 내놓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트럼프를 4%포인트, 7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오차 범위 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보다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CBS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유권자 3,129명을 대상으로 실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52%가 해리스 부통령을,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7개 경합주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로 49%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섰고, 이는 지난주 동률에서 해리스가 2%포인트 약진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7개 경합주에서 미시간과 위스콘신, 네바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서 트럼프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중 선거인단이 많은 조지아주에서 승리했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MBC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44%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5%포인트 앞서 CBS 여론조사보다 우세 격차가 더 컸습니다. MBC가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조사와 비교하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보다 6%포인트 지지율이 올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8%로 지난 7월 같은 조사 때 32%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이 같은 상승폭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직후 약 30%포인트 오른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미국 은행들이 고금리 시대 2년 6개월간 무려 1조 1,000억 달러의 초과 이자 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낮은 이자를 제공, 큰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연방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4천여 개 은행은 낮은 금리로 은행 고객의 돈을 예금받은 반면 연준의 예치한 자금으로 높은 금리를 받음으로써 큰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세이빙스 계좌는 연준의 금리 상승에 맞춰 연 5% 이상의 이자를 받았지만 대다수 예금자, 특히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은행 예금자는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분기 말 미국 은행의 평균 예금 이자율은 연 2.2%로 연준 기준금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특히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균 이자율은 그나마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1.5%와 1.7%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는 2년 전 이자율 0.2%보다는 크게 높은 것이지만 은행이 연준에 급하게 하루 동안 빌려주는 이른바 오버나이트 금리 5.5%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이 같은 금리 차로 1조 1,000억 달러의 초과 이자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은행이 벌어들인 전체 이익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경제 전문가들은 기존 은행들이 이른바 최신 기법의 금융기관, 즉 핀테크와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예금자들이 고금리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혜택을 대형 은행들이 모두 가로챈 겁니다. 또 대형은행들은 지난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이날에 따른 이자 손해를 예금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발빠르게 예금금리와 CD금리의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11월 대선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30여 개 항만 노동자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다시 상품 수급 차질과 물가 상승 위기에 처한 건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계 표를 의식, 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기존 노사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사측인 미국 해양협회와 새 계약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원 2만 5천 명 전원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사계약은 뉴욕과 휴스턴, 마이애미 등 북동부 해안은 물론 메인주에서 서부 텍사스까지 모두 적용되며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41%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지난 6월 항만 운영사인 APM 터미널과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가 노조와의 합의를 깨고 일부 항만의 자동화 기술을 적용, 트럭을 배치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노사 협상을 중단했었습니다. 특히 해운회사 등은 2022년 화물철도 노조의 파업 위기 때 정부가 개입, 중재를 주선한 것처럼 항만 파업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조의 파업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파업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 177개 무역그룹은 지난주 공동 성명을 통해 파업에 돌입하면 경제를 파괴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절박한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대선의 볼모가 된 격으로 파업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가장 큰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의 일부 상품의 품귀 현상을 빚으며 급격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아폴로가 사상 최대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지에 인텔에 대한 인수 합병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쯤 퀸즈의 뉴욕시 위생국 동부처리장에서 54세 환경미화원이 유턴하던 자신의 쓰레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브루클린의 사이프레스 힐에서 9.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 순찰차 2대가 충돌, 경찰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 뉴욕주 요양원에서 입원자들이 대거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쿠오모 전 주지사가 보고서의 사망자 수 등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쿠오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 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HR 6033이 연방 하원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을 없애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남가주에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복권 당첨금이 청구된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이 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복권국은 당첨자는 장 씨로 올해 초 LA 지역 Y&Y 마켓에서 티켓을 샀으며 당첨금은 약 2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수백 달러에 거래됐던 트레이더조의 미니 토트백을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레이더조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미니 토트백의 두 번째 출시가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한정판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10월 8일과 9일로 정해졌습니다. 프라임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는 애플 제품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6분, 해지는 시간은 6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